23년에 놓여있을 경기 침체가 또 심각합니다. 22년 말에는요, 네. 주가는 반등할지 몰라도 선행하니까. 네. 그러나 실적 발표가 다 어두울 거예요. 교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더 빠르면 이제 앞으로 강달러가 한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이 강달러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환율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점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언제쯤이 저점이다 이렇게 좀 예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바닥일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네. 사람들이 네.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담으라고 할까? 전 굉장히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열심히 담으셨다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갈 때는 주식을 담으면 안 되는 시점이죠. 근데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조죠. 네. 지금 현재. 네. 강달러 흐름은 아무래도 22년 말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네. 아무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주식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뭐 환율이 무슨 영향을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 돈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미 이동하고 있고요. 이동 많이 했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거고요. 네. 특히 왜 이런 국면에 한국 주식은 더 유독 빠지느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돈이 빠지는데 또 다른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의 흐름이죠.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을 미국으로 빼는 과정인 거죠. 회수해 가고 네. 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대 주체가 개인, 기관, 또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미 빼고 있는데 개인이 그걸 다 담아주고 있으면 맞아요. 좀 예.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래요. 네. 돈의 이동에 역행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맞는 판단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 금리 고점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어쨌든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22년 말까지는 네. 그렇게 뚜렷한 반등 네. 또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은 하겠죠. 네. 그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 구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면 반등한다 하더라도 20년에 만났던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 그런 걸 다시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년에 놓여있을 경기 침체가 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년 말에는요. 네. 주가는 반등할지 몰라도 선행하니까. 네. 그러나 실적 발표가 다 어두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년, 21년, 22년 초까지는 네. 실적이 좋았어요. 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된 거고요. 22년 하반기 23년은요. 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가의 반등이나 어느 정도 회복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보는 제 흐름이라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도 그래도 계속 자산을 굴리긴 굴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또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해서 이제 보시는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네, 저는 22년 말까지는 네.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를 전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독한 국면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에서 좀 나와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항상 되나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2년 말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고점을 찍어요. 만약에 그걸 전망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전망할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다시 풀 것인가 아니면 더 쫄 것인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는 저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2년 하반기는 저는 지키는 투자, 현금 보유 비중을 철저하게 늘리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많은 특판 상품들이 네. 5% 투자 수익률을 주는 저축성 예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그게 있는데 굳이 주식 투자에서 왜 매수 시점 가격을 다시 만들고자 노력하죠?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5% 벌 수 있습니까? 이런 국면에? 정말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국면에 주식 투자에서 5% 벌기 어렵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굳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5%뭐 예적금 상품들이 어쨌든 또 기회 비중인 거를 기회비용이죠. 생각을 하면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그렇죠. 거기에 뭐 위험을 리스크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수한 만큼의 예.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역시 좋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네요. 진짜 5%보다 한참 상회하는 수익을 과연 예. 올릴 수 있을 여러분이 것인지. 주식 투자에서 적어도 이 주식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음. 비용, 혹은 나의 고민, 심리적 그 상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네. 주식 투자했을 때 적어도 한 8%는 벌어야 그 위험을 감내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 1, 2%면 저축 금리가 네. 그러면 한 5%만 벌어도 주식 투자해도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시대 아닙니까?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 투자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네. 20년, 21년 초가. 네. 근데 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인 거예요. 그만큼의 투자 수익률, 예를 네. 들어서 대출해 줄 때 대출 금리가 7, 8%다. 만약에 변동금리 대출이. 그러면 7, 8%의 대출을 갚는 게 우선되어야 될 투자인 거고요. 그 다음은 저축을 늘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투자처도 같이 고려한다면 22년 하반기는 좋은 주식 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 속에서도 좀 적극적인 투자를 생각한다. 근데 지금 전쟁의 종식이 많이 가까운 것처럼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전쟁의 종식이 있게 되면 또 다르죠.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고 생각보다 주가가 급격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종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그렇죠. 있는 네, 변수가 네. 아니니까 네. 그런 전제를 하나의 또 다른 시나리오로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종식이 있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네.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일단 주가가 폭등할 거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왜냐면 생각보다 공급이 빨리 풀리겠다라는 기대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가스 밸브 열겠네 이런 기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그럼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겠네. 네. 라는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겁니다. 그럼 급락하고 나면 그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갈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요. 그 변수가 뭐냐면 재건 사업, 복구 사업. 그럼 재건 열풍 중에 다시 수요가 늘어나겠네. 재건 사업 중에 시멘트 들어가잖아요. 네. 뭐 철, 뭐 구리, 비철금속, 전기 깔려면 이런 게 네. 들어가죠. 그럼 재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나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급도 같이 늘어나니까 희석되는 이 원자재가 있지만 희석되지 않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공급품이 당장 재개될 수 없는 품목이 있죠. 그게 식료품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시나리오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원자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투자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소맥,
네. 옥수수, 네. 대두. 어, 대두가 콩이죠.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옥수수와 대두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어, 옥수수, 대두 가격을 추종하는 ETF 네.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전쟁 종식 후 한 며칠 지났을 때 네. 음,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식량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하는 식료품 기업이 아니라 식량 원자재를 직접 제공하는 이런 기업도 같이 주가가 그때 폭등할 수 있죠. 만약에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면 그렇죠. 전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역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같이 치솟기 때문에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그 지점에 좋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새로운 변수들이 또 많이 생겨서 일단 연말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네. 다음에는 또 그 맞는 변수에 따라 또 새롭게 대응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그러면 교수님을 또 모시는 걸로 그래서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그때 그 현재 상황 그때에 맞는 그 앞으로의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시청자분들께 그런 정보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